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린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날은 박민호 씨의 3년간의 취업 준비가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류 탈락만 20번, 면접 실패도 8번을 겪은 끝에 드디어 잡은 대기업 최종 면접 기회였죠. 집에선 부모님의 한숨소리가 점점 커져갔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면접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어요. 박 씨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손이 떨려 넥타이를 3번이나 다시 메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서류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확인하며 가방에 넣었습니다. 면접 질문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이며 집을 나섰어요. 아직 이른 아침, 도시는 막 잠에서 깨어나는 중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로 마음속으론 면접 답변을 연습하며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에서 한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90도로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은 리어카 손잡이를 꽉 붙잡고 얼굴엔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바쁜 출근길, 사람들은 그저 할머니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도 했지만 누구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박 씨는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했어요. 그저 지나치려던 찰나 리어카가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몸이 리어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뒤로 휘청거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그 순간 박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늦을 수도 있어. 잠시 망설였지만 다음 순간 이미 그의 발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5걸음, 3걸음, 그리고 할머니 뒤에 서서 리어카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박 씨의 질문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80대로 보이는 얼굴, 깊은 주름 사이로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묘하게 맑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어요. 고마워요, 젊은이. 단순한 3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상치 못한 따스함과 단단함이 공존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에 박 씨의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할머니는 잠시 박 씨의 정장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언덕 너머 폐지 수거장을 가리켰습니다. 그 방향은 박 씨의 면접장과 정반대였어요. 박 씨는 다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었어요. 아직 면접까지는 1시간 남짓,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박 씨는 가방을 단단히 메고 리어카 뒤에 자리 잡았어요. 하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폐지와 빈 병, 종이 상자들이 가득했으니까요. 셔츠 등판에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젊은이가 폐지 리어카를 미는 모습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어요. 어떤 이들은 살짝 비웃음을 띄었고 또 어떤 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면접에 가는 정장 차림에 리어카를 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잠시 의식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느새 셔츠 등판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면접관들이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잠시 걱정이 스쳤지만 발걸음을 멈추진 않았어요. 언덕을 오르는 동안 할머니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 무언가를 살피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박 씨는 그저 예의 바른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덕을 다 오르고 이제 평평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멈춰서서 땀을 닦았어요. 여기서부턴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젊은이는 분주해 보이는데 더 붙잡고 싶지 않네. 박 씨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셔츠는 땀으로 젖었지만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에요. 수거장까지 같이 가요. 면접이 있지만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요. 면접이란 단어에 할머니의 눈이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말하려다 그만두는 듯한 표정이 스쳤지만 박 씨는 놓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박 씨는 뒤에서 밀었습니다. 폐지 수거장으로 가는 길,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어요. 요즘 취업이 많이 힘들지? 평범한 질문 같았지만 박 씨의 마음 깊은 곳이 울렸습니다. 네, 많이 힘들어요. 서류만 20번 넘게 탈락했어요. 그렇구나. 할머니의 짧은 대답 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어진 질문은 의외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박 씨는 면접 준비 과정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대답을 꺼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질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니? 아니면 그저 취업이 목표니? 아무도 물어본 적 없던 질문에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도 모르게 진심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마치 박 씨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폐지 수거장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이미 면접 시간 40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박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장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고 수거장에서 폐지를 내리는 일도 도와야 했어요. 게다가 땀에 젖은 셔츠도 문제였습니다. 잠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년의 노력, 가족의 기대, 마지막 기회라는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끝까지 도와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폐지를 한 장 한 장 내리며 박 씨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박 씨의 심정을 읽은 듯 갑자기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혼자 할 수 있어. 면접에 늦지 말고 어서 가. 박 씨는 고민했습니다. 아직 내릴 폐지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 면접 시간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면접장까지 가는 데만 40분은 필요했습니다. 머릿속에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번엔 꼭 붙어야 해.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눈빛도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어카 앞에 서 있는 할머니의 모습도 보였어요. 혼자서 이 모든 폐지를 내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박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결심했어요. 면접은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끝까지 도와드리고 갈게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그 깊은 주름 속에서 반짝였어요. 그것은 마치 평가, 아니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저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폐지를 모두 내리고 할머니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혹시 이 번호로 연락해 줄 수 있겠니? 내가 조금 더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박 씨는 황급히 시계를 확인했어요. 이제 면접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저히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화는 꼭 드릴게요.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의 번호를 받아든 박 씨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이미 면접에 늦었다는 체념과 함께 이상하게도 후회 없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박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면접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박 씨의 시계는 이미 면접 시작 시간을 10분이나 지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마지막 희망을 품고 건물로 달려갔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대리석으로 반질반질하게 빛나는 로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박 씨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셔츠는 등판이 거의 투명해졌고 정성스레 맨 넥타이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폐지 먼지가 정장 바지에 희미하게 묻어 있었고 평소에 단정한 면접자와는 거리가 먼 꼴이었습니다. 박민호라고 합니다. 오늘 최종 면접이 있었는데 말을 더듬으며 상황을 설명하려는 박 씨에게 안내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면접은 10분 전에 시작되었고 회사 규정상 지각자는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의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1095일 3년간의 치열한 준비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89번의 입사 지원서, 22번의 서류 탈락, 8번의 면접 실패, 그리고 마침내 잡은 마지막 기회가 단 10분 때문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절함이 묻어나는 눈빛에 직원은 더욱 미안한 표정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박 씨의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자신의 미래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땀에 젖은 얼굴을 스쳤어요.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 선택이 지금은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냥 지나칠걸, 아니면 조금만 도와주고 떠날걸.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자신이 한 생각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타이밍이 좋지 않았을 뿐이죠. 하지만 그런 합리화가 무너진 취업의 꿈과 가족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엔 역부족이었어요. 회사 앞 작은 공원 벤치에 털썩 주저앉은 박 씨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의 맑은 하늘은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과는 대조적으로 너무나 평온해 보였어요. 주머니 속 할머니의 메모지가 묵직한 그러나 이상하게 따뜻한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평생 준비한 것 같은데 이게 내 한계인가?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취업 준비에 모든 것을 걸었던 지난 시간들, 밤을 새워 준비한 자소서와 면접 답변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꾹꾹 참아왔던 시간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이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꾹 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면접의 늦은 충격으로 할머니의 번호에 연락할 생각도 없었던 박 씨.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며 그 작은 메모지를 다시 꺼내 바라보았어요. 깔끔한 글씨체로 적힌 전화번호와 함께 메모지 아래쪽에 작게 쓰인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 보답받는다. 장미영. 이름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박 씨의 마음에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번호를 저장해두고 내일쯤 연락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떻게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할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기대에 찬 눈빛을 떠올리니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현관문을 열자 예상대로 부모님은 이미 귀가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박 씨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면접에 늦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 한마디를 내뱉자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버지의 질문에 박 씨는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폐지를 수집하는 할머니, 리어카를 미는 것을 도운 일, 그리고 면접에 늦게 된 경위. 설명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눈에서 의외의 감정이 읽혔어요. 분노가 아닌 깊은 사색의 빛이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박 씨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항상 취업에 가장 엄격했던 아버지였기에 꾸중을 예상했던 터였어요. 사람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취업은 또 기회가 있을 테지만 그 순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했다면 그건 더 큰 후회로 남았을 거다. 아버지의 말에 박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도 따뜻한 미소로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부모님의 이해와 지지는 큰 위로가 되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녁 식사 후 방에 돌아온 박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날의 경험을 곱씹으며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박민호 씨 맞으신가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씨가 맞다고 대답하자 상대방은 자신을 K그룹 인사팀 강태준 부장이라고 소개했어요. 방금 면접에 참여하지 못했던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혼란스러운 마음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면접에 늦어서 말을 더듬는 박 씨에게 강태준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면접에 참석하지 못하신 이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 씨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걸까? 할머니와 관련이 있을까? 혹시 어떻게 아시게 되셨나요? 강태준의 대답은 직접적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특별 면접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10시 본사 15층으로 와주시겠어요? 모든 설명은 그때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 씨는 한동안 휴대폰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기쁨과 의문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 번째 기회라니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가능한 걸까? 주머니에서 할머니의 메모지를 다시 꺼내보았어요. 장미영이라는 이름, 혹시 K그룹과 관련이 있는 인물일까? 하지만 그런 대기업 관계자가 왜 폐지를 수집하고 있었을까? 밤새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정성스럽게 차림새를 갖추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어제와는 다른 심정으로 자신을 다독였어요. 이번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어제와 달리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이미 한 번 기회를 놓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두 번째 기회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나서는 박 씨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만약 어제 면접을 봤다면 그 긴장감과 압박감으로 제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었고 이상하게도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회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9시 30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왔습니다. 로비는 바쁘게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였어요. 어제와 같은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박 씨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태준 부장님과 약속이 있어요. 직원은 시스템을 확인한 후 빠르게 출입증을 발급해 주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직원의 따뜻한 격려에 박 씨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15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어제의 흐트러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취업 준비생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특별한 기회를 준 것일까? 15층에 도착하자 우아한 인테리어의 리셉션 데스크에서 젊은 여성이 박 씨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박민호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면접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거운 나무 문을 열자
품격 있는 회의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앉아 있는 5명의 면접관 중 중앙에 앉아 있는 강태준 부장이 박 씨를 보고 일어났어요. 어제는 정말 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강태준의 따뜻한 환영에도 박 씨의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 건지, 어떻게 자신이 면접에 늦은 이유를 알게 되었는지. 편안한 의자에 앉자 면접관들이 차례로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K그룹의 임원급 인사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나이 지긋한 남성은 자신을 이준혁 전무라고 했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박 씨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단순한 능력만이 아닌 인성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인재상을 추구합니다. 강태준의 말로 면접이 시작되었어요. 예상과 달리 면접은 굉장히 심층적인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면접 질문보다는 더 깊은 대화가 오갔어요. 박민호 씨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선택의 순간이 언제였나요?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0년 후에 자신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상치 못한 철학적 질문들에 박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솔직한 답변을 이어나갔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에서는 그의 답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읽혔어요. 특히 이준혁 전무의 눈빛은 마치 어제 만난 할머니의 눈빛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어제 면접에 늦은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태준의 마지막 질문에 박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폐지 수집하는 할머니를 만난 순간부터 면접에 늦게 된 과정까지 선택의 순간에 느꼈던 갈등과 결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시한 결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면접을 위해 서둘러 떠나는 길과 끝까지 도움을 드리는 길.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지금도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특히 이준혁 전무의 눈빛은 점점 더 깊은 감동과 인정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호 씨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준혁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취업을 위한 모범 답안이 아닌 진심을 말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진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고 타인에게 진실하며 그 순간에 가장 올바르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결국 후회 없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요. 대답을 마치자 방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고 이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면접관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 씨의 시선도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박 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귀가 멍해지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문간에 서 있는 사람은 어제 폐지를 수집하며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였거든요. 하지만 그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90도로 구부정했던 허리는 이제 곧게 펴져 있었고 검게 그을린 얼굴은 화사한 화장으로 단장되어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 대신 품격 있는 고급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우아한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눈빛은 어제와 같았어요. 맑고 강인하면서도 깊은 지혜가 담긴 눈빛, 평생의 경험과 연륜이 묻어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제는 고마웠어요. 박민호 씨. 할머니의 말에 모든 면접관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가장 높은 존경심을 표하는 자세였습니다. 박 씨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입이 자동으로 벌어졌고 말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는 누구이며 어떻게 이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할머니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박 씨는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이름은 장미영. 이 K그룹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의 세계가 완전히 뒤흔들렸어요. 귓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울렸고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할머니, 아니, 장미영 회장님이 폐지를 수집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자신을 이렇게 특별 면접까지 불러준 것일까?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박 씨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회의실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장미영 회장의 등장으로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어요. 장미영 회장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구부정한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위엄이 느껴졌어요. 검은 실크 정장은 세련된 품격을, 곧게 핀 자세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놀라셨죠? 회장의 부드러운 질문에 박 씨는 여전히 말문이 막힌 채 그저 바라볼 뿐이었어요. 머릿속은 수백 개의 물음표로 가득했지만 어떤 질문부터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왜 폐지를 모으며 다니는지 궁금하시죠?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이 회사를 처음 창업했을 때부터 시작한 제 경영 철학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실천하는 방식이죠.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그곳에서 진정한 인재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비결입니다. 박 씨는 천천히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고 자신은 무의식적으로 일종의 인성 테스트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테스트를 받고 있었던 건가요? 회장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테스트라기보다는 인재 발굴의 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박 씨가 면접에 가던 중이라는 것도 리어카를 밀어주면 지각할 수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 말에 박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은 처음부터 자신이 중요한 면접에 늦을 것을 알면서도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것이었어요. 그럼 일부러 저를 늦게 하신 겁니까? 박 씨의 목소리에 원망과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뻔했던 순간 그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니 당혹스러웠어요.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 씨에게 진짜 면접 기회를 주려 했던 거예요.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인간 본연의 가치와 윤리적 선택을 보기 위한 면접이죠. 회장이 이준혁 전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준혁은 금색 테두리가 있는 서류 봉투를 꺼내 박 씨 앞에 정중히 놓았습니다. 박민호 씨, 축하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K그룹의 일원입니다. 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목구멍이 마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입사 확인서와 특별 프로젝트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요? 정식 면접 과정도 없이 박 씨의 혼란스러운 질문에 강태준 부장이 부드럽게 웃으며 설명했어요. 어제의 상황이 가장 진실된 면접이었습니다. 저희가 찾던 것은 스펙이 아닌 진정성이니까요. 회장님의 특별 선발 방식은 30년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회의실의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선발되었다는 듯한 미소였어요. 특별 프로젝트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박 씨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답했어요. 우리 회사의 새로운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입니다. 이름하여 두 번째 기회. 인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죠. 장미영 회장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딘가 먼 과거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단 한 번의 기회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저 역시 그런 운명적 만남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리에 있게 되었죠. 회장은 잠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이내 현실로 돌아와 박 씨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예요. 박 씨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박 씨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하루 전만 해도 취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대기업의 특별 프로젝트 담당자가 될 기회를 얻다니 인생이 한순간에 역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박 씨가 보여준 행동은 그 어떤 학벌이나 경력보다 값진 자질을 증명했어요. 돈, 시간, 성공 가능성 모두를 포기하고도 도움이 필요한 한 노인을 선택한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찾던 윤리적 리더십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 씨는 회장의 개인 사무실로 안내되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사무실은 예상과 달리 따뜻하고 인간적인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사진이 걸려 있었고 한쪽 선반에는 수십 개의 재활용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낡은 리어카 모형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박민호 씨. 회장이 편안한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무실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왜 하필 제가 선택되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박 씨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알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어제 폐지 수거장 근처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도와준 사람은 박 씨가 유일했습니다. 그 말에 박 씨는 놀랐어요. 정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네, 정말입니다.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게 자기 갈 길을 가더군요. 정장 입은 사람들은 더 빨리 지나갔고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박 씨가 몇 시에 면접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지나치길 바랐습니다. 박 씨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니까요. 그 말에 박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왜 도움을 요청했냐고요? 그건 진짜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리어카가 너무 무거워서 혼자 언덕을 오르기 힘들었거든요.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한 흑백 사진을 가리켰어요. 젊은 여성이 리어카를 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놀라실 수도 있지만 저는 단순히 변장해서 폐지를 줍는 게 아닙니다. 매주 한 번씩 폐지를 모아 수거장에 가져가고 수익금은 전액 독거노인 지원에 기부하고 있어요.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K그룹의 회장이 직접 폐지를 모아 기부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회장님께서 왜 그런 일을?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벽에 걸린 또 다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있는 중년 여성의 낡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저기 계신 분이 제 어머니십니다. 어머니는 평생 폐지를 모으며 저와 동생들을 키우셨어요. 그런데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사람들은 사회의 그림자 취급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매일 모욕과 차별을 견디며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박 씨는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회장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는 우산도 없이 어머니의 리어카를 밀어주었고 처음으로 어머니를 한 인간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미세한 습기가 맺혔어요. 그 작은 도움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날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제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박 씨는 고개를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미영아,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하단다.
이 말씀이 제 경영 철학의 시작이 되었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한쪽 벽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군번줄 하나가 유리 케이스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젊은 남자는 제대 막 한 군인이었습니다. 우연히 떨어뜨린 이 군번줄을 어머니가 주어 평생 간직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 행동만으로도 평생 감사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박 씨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군번줄을 바라보는 회장의 눈빛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후에도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직접 폐지를 모으기 시작했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진정성을 발견하게 되었죠. 바로 박 씨처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왜 제가 경력이나 학벌보다 그런 순간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 회사의 진짜 성공 비결은 숫자나 실적이 아닌 사람에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 진정성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속 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핵심이에요. 박 씨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철학을 가진 회사에서 일하게 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회장님의 경영 철학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게 이런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회 프로젝트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회장이 태블릿을 꺼내 박 씨에게 건넸어요. 화면에는 프로젝트 개요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부나 자선이 아닌 진정한 기회의 재분배를 목표로 합니다. 태블릿 화면에 한 노인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분은 김영수 할아버지입니다. 40년간 공장에서 일하다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으셨어요.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 교육을 받고 지금은 사회적 기업의 멘토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 화면에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이분은 이지연 씨입니다. 육아로 10년간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 능력을 인정받아 현재 우리 회사 디자인팀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박 씨는 흥미롭게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런 사회 공헌 프로젝트가 자신의 가치관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느꼈습니다. 박 씨의 역할은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영역인 실직 노인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폐지 수집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주셨으면 해요.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박 씨는 어깨에 실리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깊은 사명감이 복합적으로 밀려왔어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3년간의 취업 준비가 이런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위한 것이었다니 부담감과 함께 특별한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회장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박 씨의 가능성을 믿어요. 그리고 항상 옆에서 멘토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박 씨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폐지 수집 노인들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단순히 어머니의 경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질문에 회장의 표정이 극적으로 변했어요.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듯했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사실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마치 오래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기 직전의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이준혁 전무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5분 후에 시작합니다. 회장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나머지 설명은 내일 계속하도록 하죠. 오늘은 인사팀에서 입사 절차를 도와드릴 겁니다. 박 씨는 깊은 아쉬움을 느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이 말하려 했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회장과 이준혁이 사무실을 나간 후 강태준 부장이 들어와 박 씨를 안내했어요. 입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5층 인사팀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사팀에서의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모든 서류 작업이 완료된 후 박 씨는 자신의 새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획 프로젝트 담당자라는 명패가 달린 사무실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어요. 내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회장님께서는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강태준의 말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 씨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믿기지 않는 인생의 역전,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 부모님께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3년간의 긴 취업 준비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고 그것도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방식으로요.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박 씨의 밝은 표정을 보고 이미 눈치채신 듯 했어요. 어떻게 됐니? 아버지의 질문에 박 씨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어제 도와드렸던 폐지 수집 할머니가 사실은 K그룹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특별한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것까지 부모님의 눈에는 놀라움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중요한 자리라니.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들. 아버지는 박 씨의 어깨를 꽉 잡아주었어요. 그 손길에서 따뜻한 격려와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박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의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장미영 회장의 마지막 순간의 극적인 표정 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회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폐지 수집 노인들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한 회장의 반응, 그리고 대답하려던 그 순간 이준혁 전무가 들어왔던 타이밍, 도대체 회장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박 씨는 내일의 만남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직 들려주지 못한 회장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우연한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박 씨는 그날 밤 미래에 대한 희망찬 기대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처음으로 K그룹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반들거리는 대리석 로비와 정갈한 유니폼의 직원들, 이 웅장한 공간이 앞으로 자신의 직장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았어요. 사원증을 목에 걸고 로비를 지나는 순간 날카로운 시선이 등 뒤로 꽂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 사람이 회장님이 직접 뽑았다는 특별 채용이라던데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3년 취준생이라더니 뭐 그리 특별한지. 한마디 한마디가 박 씨의 가슴에 작은 바늘처럼 콕콕 박혔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특별한 상황으로 입사했다는 불편한 현실이 갑자기 실감났어요.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 단지 우연한 만남 때문에 얻은 기회라면 의심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던 지난 3년의 시간들이 순간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지정된 사무실에 들어서자 프로젝트 팀원들이 이미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경력이 묻어나는 자신감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번째 기획 프로젝트를 맡게 된 박민호입니다.
목소리를 단단히 하려 했지만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팀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김도윤 과장, 15년 경력의 베테랑이라는 명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수연 대리, CSR 프로젝트 전문가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정재훈 사원, 새내기라고 해도 박 씨보다 회사 경력은 3년이 더 많았습니다. 박 씨의 인사에 팀원들은 형식적인 미소로 답했어요. 특히 김 과장의 눈빛에서는 불편함이 읽혔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자격 없는 사람을 평가하는 듯한 냉기를 담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특별 발탁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궁금하네요. CSR 경험은 있으신가요? 김 과장의 말에는 미세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닌 시험대에 올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박 씨는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10시가 되자 박 씨는 약속대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어요. 햇살이 가득했던 사무실은 오늘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 모습은 80세 가까운 노인의 피로와 세월이 더 짙게 묻어나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박 씨. 회장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활기가 사라졌어요. 마치 오래된 레코드판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가늘고 떨렸습니다. 벽면에 걸린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회장님과 지금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어제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할게요. 제가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회장의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손등에 도드라진 핏줄과 갈색 반점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회장님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두려움? 슬픔? 아니면 분노?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마치 이 순간을 노린 듯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받았고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걸 박 씨는 놓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씨, 긴급한 일이 생겼네요. 이준혁 전무가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브리핑해 줄 거예요. 박 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어요. 다시 한번 중요한 순간에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적인 것일까? 회장이 서둘러 자리를 뜨고 곧 이준혁이 들어왔어요. 회장님의 비밀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군요. 이준혁의 말에 박 씨는 의아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며 이준혁의 표정을 살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이의 흔적이 아닌 무거운 비밀을 오래 간직해온 사람의 자국 같았어요. 어떤 비밀인가요? 이준혁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묘한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폐지 수집은 단순한 인재 발굴 방법이 아닙니다. 회장님께는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회사의 역사와도 연결되어 있죠. 이준혁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건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할 문제죠. 지금은 그저 말을 끝맺지 못하고 이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빌딩 숲이 내려다 보이는 창 너머로 먼 과거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화제를 돌렸어요. 프로젝트에 집중합시다. 첫 번째 미션은 서울역 인근 폐지 수집 노인 5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회장의 비밀이 궁금했어요. 1950년대라면 한국 전쟁 시기 그리고 지금의 노인들이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박 씨는 팀원들에게 프로젝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도시 건너편 창문으로 보이는 낮은 지붕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래에서 지금도 리어카를 끌고 있을 노인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박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지만 회의실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김 과장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교육 수준이 낮고 디지털 기기도 다룰 줄 모르세요. 게다가 평균 연령이 75세입니다. 누가 그런 분들을 고용하겠어요? 어떤 일자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의 눈빛에서 단순한 업무적 냉정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 같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60대에 구조조정 당하셨습니다. 김 과장이 잠시 사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재취업 프로그램이니 노인 일자리 창출이니 해봤지만 결국 폐지 줍는 일밖에 못 구하셨어요. 그런 현실을 모르고 책상에서만 이상적인 얘기하는 건 말끝을 흐리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박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김 과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이미 쓰라린 가족 경험까지 있는 상황이었어요. 현실의 벽이 갑자기 실감났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이 대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세요. 교육을 시켜도 금방 잊어버리시고 솔직히 시간과 예산 낭비일 뿐이에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이 프로젝트의 허상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들의 필요를 이해한다면. 마음은 그렇게 말했지만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박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첫날부터 난관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열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박 씨는 혼자 서울역 인근을 찾았습니다. 해질녘 도시의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구부정한 허리로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노인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젊은이들의 활기찬 발걸음 사이로 느리게 움직이는 그들은 마치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중 머리가 하얗게 센 한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어 보이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세월의 무게와 경계심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뭔 일이요? 거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힘든 삶의 이력이 묻어났습니다. 박 씨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어요. 폐지 수집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할아버지는 잠시 박 씨를 관찰하더니 리어카에 기대어 섰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살아남았는데 이런 일로 못 살겠소? 그 말에 담긴 자존심이 박 씨의 가슴을 찔렀어요. 젊은 양반, 좋은 뜻이겠지만 우리를 불쌍하게 보지 마시오. 이것도 엄연한 일이요.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내 방식대로 하는 일이요. 오히려 다른 직장에서는 나이 먹었다고 쫓아내더구만.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소. 40년 다니다가 구조조정 당했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을 때 이 리어카가 내 마지막 일자리였소. 그런데 당신들은 이마저도 빼앗으려 하오. 그 말에 박 씨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그들의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폐지 수집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마지막 자존심이자 독립성의 상징이었어요. 오늘 이 길 한 바퀴 돌면 10,000원은 벌 수 있소. 적지만 내 힘으로 번 돈이요. 누구 손 벌리지 않고. 할아버지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박 씨는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단지 우리의 관점에서 그들을 돕는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프로젝트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들의 일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재 일을 더 존엄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이준혁 전무가 굳은 표정으로 긴급히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큰일입니다.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어요. 박 씨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저녁 비상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일부 이사들이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기했어요. 특히 최 부회장이. 이준혁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이렇게 큰 예산을 쓰는 것은 주주 이익에 반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박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이준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 말에 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마치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젯밤 이사회 직후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입원하셨어요. 지금은 응급처치로 안정을 찾으셨지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당분간 회사 일에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박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힘있게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던 회장님이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다니. 이 상황에서 회장님의 특별 프로젝트인 두 번째 기회는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곧 공식적으로 중단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이준혁의 말에 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회장님의 건강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어요. 그의 눈빛에는 비밀스러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찾으시고 제일 먼저 물으신 게 당신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박 씨에게 꼭 전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보세요. 아마 모든 것이 그곳에서 밝혀질 겁니다. 박 씨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택시 창문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어제와 같은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위기, 회장님의 건강 상태,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 폐지 수집 노인들의 자존심과 염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왜 하필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시려던 비밀은 무엇일까? 왜 그 비밀을 말하려 할 때마다 방해가 생기는 걸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대형 종합병원에 도착해 VIP 병동으로 안내받았어요. 회장님의 병실 앞에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건강 문제 이상임을 직감했어요. 병실 앞에 섰을 때 박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회장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와 각종 의료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 눈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박 씨를 보자 회장은 간호사에게 산소 마스크를 잠시 치워달라고 손짓했습니다. 박 씨, 와줘서 고마워요. 회장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약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에 대한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걱정 마세요. 금방 회복될 거예요. 박 씨의 위로에 회장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힘이 부족해 보였어요. 우리 둘 다 현실적이 됩시다. 내 나이 78세. 심장은 이미 여러 번 경고를 보냈어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제 비밀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군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간직해온 무언가를 털어놓으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의 주름진 손이 그를 붙잡았어요.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저 서랍을 열어보세요. 회장은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가리켰어요. 오래된 가죽 표지의 사진첩은 시간의 무게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걸 펼쳐보세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긴 흑백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사진들, 그러나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1960년대로 보이는 사진 속 젊은 시절의 회장으로 보이는 여성과 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낡은 리어카를 끌고 있었어요. 리어카에는 폐지와 고물이 가득했습니다. 여인의 눈에는 자부심과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저분이 제 어머니예요. 평생 폐지를 모으며 저를 키우셨죠. 회장의 목소리에 깊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수많은 폐지 수집 노인들의 사진과 함께 그들의 이름, 나이, 주소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세월이 흐르며 바뀌는 서울의 풍경 속에서 폐지를 모으는 노인들의 모습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회장이 평생에 걸쳐 이들을 기록해왔다는 듯한 방대한 자료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자 박 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손끝이 저리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의 노인 사진 한 장이 있었고 6.25 전쟁 시기로 보이는 군복 차림의 젊은 남성 사진과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과 노년의 모습이지만 눈빛만은 똑같았어요. 그 아래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두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충격적인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3년 실종, 2018년 발견. 박 씨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1953년은 한국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해, 그리고 2018년까지 무려 65년이라는 시간, 한 사람이 실종된 상태로 65년을 보냈다는 것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닌 현대사의 비극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6.25 전쟁 중에 실종되셨어요. 우리는 65년 동안 그분이 전쟁에서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는 검은 정장을 입은 누군가의 실루엣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의사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간호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박 씨는 의료진의 행동이 너무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심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핵심 정보가 공개되려는 순간 개입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박 씨는 깊은 아쉬움과 당혹감을 안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사진첩은 여전히 그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거의 해답에 다다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중요한 순간에 방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회장을 면회하기 위해 VIP 병동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일 터인데 복도 끝에서는 이준혁 전무와 몇몇 이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뉴스에서 자주 보던 거물급 정치인으로 보이는 인물도 있었어요. 그들의 긴장된 표정과 숨겨진 대화가 음모론적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박 씨가 그들 쪽으로 걸어가자 마치 불길한 비밀을 나누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갑자기 대화를 멈추었어요. 이준혁이 빠르게 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을 만나셨나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들린 사진첩이 갑자기 무거운 비밀처럼 느껴졌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 도중에 의료진이 들어와서 이준혁의 시선이 사진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정답을 확인하려는 듯한 긴장감이 실린 목소리였어요. 회장님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6.25 전쟁에서 실종되셨다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준혁의 얼굴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어디까지 들으셨죠? 박 씨는 의아했어요. 이준혁의 반응이 지나치게 심각해 보였습니다. 시작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1953년에 실종되었다가 2018년에 발견되셨다는 것까지만요. 의료진이 들어왔으니까요. 이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등에 맺힌 식은땀을 손으로 슬쩍 닦았어요. 그리고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회사의 미래와 관련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비밀이기도 해요. 특히 지금처럼 회장님이 위독한 상황에서는 박 씨의 등줄기로 한기가 내려갔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비밀이라니 무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전무님, 대체 회장님의 아버지가 누구시길래? 이준혁이 박 씨의 말을 날카롭게 자르며 주변을 신경질적으로 살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여기서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진첩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박 씨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준혁은 잠시 주저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내일 아침 회장님이 안정을 찾으시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사진첩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그리고 이준혁은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는 다른 이사들을 흘끗 보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이 일을 누구에게도 언급하지 마세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이건 단순한 회사 프로젝트 이상의 문제예요. 박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진첩을 꼭 쥔 손에 식은땀이 배어났어요. 상황이 점점 더 미스터리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아버지, 6.25 전쟁 실종자, 폐지 수집 노인들과의 연관성, 국가적 차원의 비밀이라는 암시, 그리고 지금의 위기 상황,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듯 했어요. 이게 단순한 사회공헌 프로젝트일 리 없어.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어둑해진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닿으며 현실감을 주었어요. 그때 박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발신자 표시가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후 박민호 씨입니까? 낯선 노인의 목소리였어요. 거친 호흡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사진첩 봤습니까? 박 씨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신이 사진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비밀에 가까워지고 있군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모든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준혁을 조심하세요. 박 씨가 되묻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어요. 비가 조금씩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로 한기가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서둘러 택시를 잡아탔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기사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으로 가야 할까? 회사로 돌아가야 할까? 지금 사진첩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지도 모르는데 우선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사진첩을 다시 열어보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의 아버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흐릿한 얼굴, 1950년대 군복 차림, 그리고 목에 걸린 군번줄. 박 씨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 군번줄의 특이한 패턴과 형태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뇌리에 번개처럼 기억이 스쳤어요. 회장님 사무실에 있던 유리 케이스 속 군번줄. 처음 회장님을 만났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제대 막 한 군인이었습니다. 우연히 떨어뜨린 이 군번줄을 어머니가 주어 평생 간직하셨어요. 박 씨는 불현듯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회장님이 평생 간직했다는 군번줄은 어쩌면 회장님의 어머니를 도와준 그 군인이 설마 회장님의 아버지가 아닐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2018년에 발견되었다면 도대체 그 사이 65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 회장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넘어선 무언가 거대한 비밀, 아마도 한국 전쟁과 연결된 역사적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미영 회장의 아버지에 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결심했어요.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이 비밀을 파헤치고 회장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내야 한다고. 그것만이 프로젝트를 구하고 폐지 수집 노인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의 말에 현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길은 예상보다 훨씬 위험하고 복잡할 것이란 사실을 박 씨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첩 속 비밀과 장미영 회장의 아버지에 관한 의문이 밤새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그는 어제 병원 주차장에서 받은 익명의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특히 이준혁을 조심하세요. 그 목소리에 담긴 긴박함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어요. 서둘러 외출 준비를 마친 박 씨는 우선 회사로 향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프로젝트 팀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회사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텅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메모만이 놓여 있었어요. 프로젝트 잠정 중단 명령 경영 지원팀. 박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이 잔인할 정도로 선명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김도윤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냉소적이었지만 어딘가 동정심도 묻어났어요. 벌써 왔네요. 곧 공식 발표가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 중단에 관한.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회장님 상태는 어떤가요? 김 과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듯 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중이라던데 당분간 회복은 어렵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김 과장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제 당신이 병원에 다녀온 후로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이사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이준혁 전무는 오늘 아침부터 자취를 감췄어요. 박 씨는 이 말을 듣고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사진첩에 담긴 비밀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회장님의 아버지에 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김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표정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K그룹에 오래 있었던 직원들도 그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는데 박 씨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비밀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하다는 증거였어요. 들은 게 있나 보군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단편적인 소문만 있어요. 회장님의 아버지가 6.25 때 실종되었다가 최근에 돌아오셨다는. 그리고 그 일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비밀과 연관되어 있다는. 박 씨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했지만 김 과장은 그것이 전부라고 했어요. 더 알고 싶다면 15층 서고로 가보세요. 회장님 개인 자료실이에요.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는 경비도 느슨해질 테니
김 과장의 말에 박 씨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로 15층으로 향했어요. 그의 예상대로 서고 입구에는 평소와 달리 경비원이 없었습니다. 긴장된 손길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십 년간의 자료가 가득한 방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오래된 서류철들. 박 씨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옆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장미영 회장과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 그리고 한 노인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18년 10월 15일. 그날은 바로 어제 본 사진첩의 메모에 적힌 회장님 아버지가 발견된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그 날짜를 중심으로 서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특별 프로젝트 귀환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자 충격적인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북한 억류포로 귀환 협상 최종 합의서, 65년 만에 귀환 박상철 중위 신원 확인서, 국가안보 기밀 대통령 제가 필요. 박 씨의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장미영 회장의 아버지는 북한에 65년간 억류되어 있던 국군 포로였던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생포되어 그 후로 소식이 끊겼던 것이죠. 그리고 2018년 남북관계 개선 시기에 비밀 협상을 통해 마침내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서류에 첨부된 면담 기록에서 박상철 씨의 충격적인 증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며 끝없는 폐지와 고철 수집을 강요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료 포로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박 씨의 손이 떨렸어요. 이것이 바로 장미영 회장이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진 진짜 이유였습니다. 단순한 어머니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동료들이 겪은 고통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회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회 공헌을 넘어 혹시 아직 국내에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들을 찾고 돕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서류를 더 읽어 내려가던 중 갑자기 서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준혁 전무와 두 명의 정장 차림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고 목소리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귀환 프로젝트 관련 문서는 흔적도 없이 처리하세요. 회장님이 의식을 잃은 지금이 이 문제를 마무리할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준혁의 말에 박 씨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서류 더미 뒤에 숨어 박 씨는 그들의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한 남성이 물었어요. 이준혁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공식적으로 국군 포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65년 동안 그래왔듯이 국제관계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이 사실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아요. 이 말을 듣고 박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가가 자국의 포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니 믿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회장님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지. 돌아가신 어머님을 대신해 아버님과 그 동료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려고. 이준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비밀 프로젝트로 아직 생존해 있는 다른 포로들까지 찾아내려 했으니 우리로서는 막을 수밖에 없었지. 세 사람은 서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중요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어떻게든 이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온 전화가 이준혁의 휴대폰을 울렸어요. 네, 회장님이 깨어나셨다고요? 이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다른 두 남성에게 급히 지시를 내렸어요. 서둘러 정리하고 병원으로 갑시다. 회장님이 누구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 있어야 해요. 그들이 서고를 나가자마자 박 씨는 중요 서류를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하기 위해 서둘러 회사를 빠져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박 씨는 발견한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는 장미영 회장이 직접 작성한 프로젝트 계획서도 있었어요. 폐지 수집하는 노인들 중에는 북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새 삶을 주는 동시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회는 바로 그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박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회장님이 끝까지 말하지 못했던 비밀,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왜 그토록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는지, 그것은 평생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와 같은 고통을 겪었을 다른 포로들을 위한 딸의 애절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VIP 병동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사진과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들 사이를 지나 회장님의 병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이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면회 금지입니다. 박 씨는 답답함에 발을 구르고 있었어요. 그때 병실에서 나오던 의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민호 씨인가요? 의사가 그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께서 깨어나자마자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가족도 이사들도 아닌 당신을 말이죠. 의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몰래 박 씨를 병실로 안내했어요. 5분만 드리겠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박 씨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던 회장님이 그를 보자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 여전히 강한 의지가 살아있었습니다. 박 씨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회장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아버지가 국군 포로였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기회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도. 회장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지만 이내 안도의 빛이 돌았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박 씨는 서고에서 발견한 서류와 이준혁의 대화를 들은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당신을 선택했어요. 폐지 수집 할머니를 도와준 당신이라면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싸워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이준혁과 여러 이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어요. 회장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젊은이는 나가주시죠. 이준혁이 박 씨를 노려보았지만 회장님이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죠.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시선은 이준혁을 향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65년간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들의 진실을 덮으려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이 젊은이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 불안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회장님,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이 될 뿐 아니라 K그룹의 미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에서 65년 전 전쟁포로 문제를 들추는 건 지금 회사와 국가 모두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회장님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65년 동안 그런 변명으로 수많은 가족들이 진실을 모른 채 살아왔어요. 내 어머니도 그렇게 돌아가셨죠.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박 씨는 회장님의 강인한 의지에 감동받았습니다. 6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켜온 약속, 그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직 북한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다른 포로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들도 포기할 건가요? 회장님의 질문에 방안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의 양심을 찌르는 물음이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뜻밖의 인물이 들어왔어요. 서울역 근처에서 박 씨가 만났던 그 폐지 수집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낡은 군번줄을 들고 있었어요. 그만 숨기는 게 좋겠소. 노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이 이준혁을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 씨는 어제 자신에게 전화했던 목소리와 이 노인의 목소리가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최재석이라고 하오. 장 회장님의 아버지와 함께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몇 년 전에 돌아온 사람이요. 그의 말에 병실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직 서울 곳곳에 있어. 국가가 인정하지 않으니 신분도 없이 폐지나 죽고 살고 있지. 최재석은 장미영 회장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아버지는 내 생명의 은인이요. 수용소에서 내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살아서 꼭 가족에게 돌아가자고 격려해 주셨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65년을 버텨냈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도 울컥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동료들이 그곳에 남아있소. 총 12명이 모두 80대 후반에서 90대의 나이로 그들은 두 번째 기회를 기다리고 있소.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어요. 최재석의 증언은 국군 포로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은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박민호 씨, 이제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세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맨 진정한 인재는 바로 당신이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자리 제안이 아닌 65년간 이어져 온 약속을 완수하라는 역사적 사명이었어요. 두 번째 기회 프로젝트는 사회 공헌을 넘어 역사적 정의를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국군 포로들을 찾고 그들에게 존엄한 삶을 돌려주는 일, 누구도 인정하지 않던 그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젝트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박 씨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모든 진실 앞에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맡겠습니다.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그 순간 장미영 회장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65년의 기다림과 아픔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기회 프로젝트는 숨겨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로잡고 잊혀진 영웅들에게 지연된 정의를 돌려주는 위대한 여정으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단 한 번의 작은 선택으로 인생이 바뀐 박 씨가 서 있었습니다. 폐지 수집 할머니를 도와준 그 순간이 역사적 정의를 위한 첫걸음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해시태그 결말 개선 버전 6개월 후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K그룹 15층 회의실에는 특별한 행사를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박 씨는 벽면에 걸린 대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두 번째 기회 프로젝트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폐지를 모으던 노인들의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더 오래된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젊은 군인들, 그리고 65년이 지난 현재의 그들. 아직은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장미영 회장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시작된 변화는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시민단체와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결국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약 4개월간의 조사 끝에 마침내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의 존재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생존 포로는 총 17명입니다. 박 씨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이분들 모두 신분이 없어 폐지를 모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합당한 예우를 받게 되셨어요.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국군 포로 가족들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대가 넘은 자녀들은 아버지의 생사조차 몰랐던 세월을
이제야 끝낼 수 있게 되었어요. 65년간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돌아오지 못했던 거였어요. 한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홀로 우리를 키우신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남편을 기다리셨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과 슬픔 그리고 비로소 찾아온 위안이 깃들어 있었어요. 박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사회 공헌을 넘어 오랜 세월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 작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자 새롭게 지어진 역사의 증인들 기념관 사진이 나타났어요. K그룹과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이 기념관은 잊혀진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박 씨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장내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장미영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건강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어요. 65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전우들이 이제야 조국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군요. 회장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아직도 북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포로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해요. 이 자리를 빌려 박민호 씨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의 작은 선택이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는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회장의 말에 모두가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취업 준비생이었던 그가 이제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꿈만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 씨는 서울역 인근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어요. 노인의 날 행사였지만 평범한 격려잔치가 아닌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시작이었거든요. 박 씨는 행사장을 둘러보며 지난 6개월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였던 자신이 이제는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밤을 고민하고 갈등했던 순간들, 때로는 너무 큰 책임감에 숨이 막히기도 했고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회장님의 65년 기다림과 국군 포로들의 평생에 걸친 고통을 생각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김도윤 과장이 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처음엔 당신을 의심했었죠. 단순한 취업 운이 좋았던 사람으로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당신이 진짜 회장님이 찾던 인재였다는 걸. 김 과장의 솔직한 고백에 박 씨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를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행사장을 둘러보았어요. 그곳에서는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살려 다양한 사회적 기업에서 멘토 역할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역 학교에서는 살아있는 역사교실이라는 이름으로 국군 포로 출신 노인들이 청소년들에게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사회 곳곳에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길거리에서 리어카를 끄는 노인을 보는 시선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회의 그림자가 아닌 존중받아 마땅한 세대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행사장 한쪽에서 이준혁 전무가 최재석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 강하게 반대했던 이준혁이 이제는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그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처음에는 회사의 이익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대했지만
매주 진행된 회의에서 조금씩 그의 태도가 바뀌어 갔던 것. 특히 국군 포로 가족들의 증언을 들은 후부터 그의 눈빛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도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 중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이준혁이 박 씨에게 털어놓은 고백이었어요. 평생 아버지의 부재를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와서 그 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한동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도 조금씩 프로젝트에 가까워졌고 이제는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되었어요. 역사는 감출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직면할 때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이준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행사장 입구에서 낯익은 모습이 박 씨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첫날 면접에 가던 길에 만났던 그 폐지 수집 할머니였어요. 물론 그 할머니는 장미영 회장이었지만 실제로도 수많은 노인들이 리어카를 끌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림자 속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회에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그들의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장미영 회장의 초대로 그녀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회장은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꺼내 놓았어요. 이번에는 숨김없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버지가 북에서 돌아오신 날이에요. 65년 만의 재회였죠. 회장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돌아오셨을 때 아버지는 거의 말씀을 못하셨어요. 수십 년의 고통이 그분을 침묵 속에 가두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회복되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버지께서 수용소에서 매일 폐지를 모으셨대요. 그때마다 어머니와 저를 생각하며 버티셨다고. 어쩌면 그것이 아버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기억이 주는 희망이라는 것이 그토록 강력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 씨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취업이라는 개인적 목표에서 시작해 역사적 정의 구현이라는 더 큰 가치를 향해 나아간 과정. 그 여정에서 그는 참된 성공의 의미를 배웠어요. 높은 연봉이나 화려한 직함이 아닌 인생의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시작했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잊혀진 이들을 기억하는 노력. 그것이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요? 회장의 말에 박 씨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가 내린 작은 선택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명의 취업 준비생으로서 선택한 작은 친절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다가왔어요. 누군가의 리어카를 밀어주던 그 순간에 이미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은 65년간 기다려온 많은 이들에게 오래 기다린 정의를 선물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오래된 이야기들을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가장 일상적인 순간의 작은 선택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별빛 아래 걸으며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다고. 그 순간들 속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내리는 작은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65년 만의 위로가 될 수도 있다고.